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시면. 밖엔 더운데 미안은 또 썰렁하네요. 감기 조심하셔야겠어요. 질문 없으시면 또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릴 게 금강산 그림이에요. 금강산 그림. 일단 금강산 어디 있는지 다 아실 테고, 금강산이 영어로 뭔지 혹시 너무 쉬운데 다이아몬드 마운틴입니다. 네, 그래서 그 금강산이 그 하얀색 바위가 이렇게 있는 게 꼭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보인다 해서 다이아몬드 마운틴이거든요. 근데 이 금강산 그림은 조선시대 때부터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예, 조선시대 때는 왜 유행을 했느냐, 동아시아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갔다 오면 죽어서도 난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이런 속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가거나 그곳을 못 가면 그 그림을 그려서 내 방에 붙여놓고 감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금강산 그림을 잘 그려서 대박을 터뜨린 화가가 누구다? 겸재정선이다. 네, 겸재정선의 금강산 그림은 아까 동아시아 성지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곳이, 금강산이 우리나라 조선의 지식인들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일본, 중국 사람들도 가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서. 그러니까 정선 그림을 사가는 거죠. 그래서 정선이 금강산 그림을 그려서 엄청 돈을 많이 벌었고, 또 특히 또 금강산 그림을 잘 그린 대표적인 조선시대 화가 단원 김홍도. 단원 김홍도는 조선 18세기 후반 최고의 화가인데 두 명의 총애를 받았죠. 김홍도. 지금의 김홍도의 명성이 있게 된 건 누구? 정조. 두 번째는 강세왕. 그래서 정조께서 김홍도를 금강산에 파견을 해서 그림을 그려와라. 그래서 김홍도가 가서 드로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한 3년 전쯤에 실경산수화 전시에 처음으로 공개돼서 진짜 기가 막혔는데, 그 그림을 보다가 또 정선의 금강산 그림을 보니까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확실히 김홍도가 훨씬 더 탁월한 기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금강산이 언제 뜨느냐, 일제강점기 1910년, 20년대에 갑자기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철도가 생겨요. 철도가. 예, 아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면서 한일 병합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철도입니다. 철도 부설권을 놓고 여러 나라랑 경쟁을 하다가 일본이 결국 차지하게 되죠. 왜 철도가 그렇게 핫한 아이템이 됐을까요? 예, 군사물자를 운송할 수가 있죠. 이제 우리나라 식민지화 했으니까 그 철도를 통해서 중국까지 가려는 거죠. 일본이. 철도도 근대를 표상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또 다른 얘기를 해보면, 미국이 근대기에 20세기에 동서를 횡단하는 철도를 놓잖아요. 철도를 놓는데 그 노동력이 너무 비싸니까 그 당시에 어정쩡하게 외국에서 들어온, 특히 누구?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값비싼 노동력으로 해서 철도를 놓죠. 철도를 놓는데 그때 미국에서 월급을 줬어야 되는데 월급을 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노동력이 많으니까. 아무리 임금이 저렴하다고 해도. 그래서 대신 뭐를 줬죠? 땅을 줬죠. 그게 미국의 지금 뭐다? 차이나타운이에요. 예, 그래서 보시면 저는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좀 놀랐는데 제일 핫한 지역에 차이나타운이 있는 거예요. 시내 한복판에. 그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나 했더니 이게 철도 때문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게 굉장한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군사 물자를 그 무기 같은 걸 실어 나르려고 철도를 놨는데 이게 뭐가 되느냐? 여행하는 교통수단이 됩니다. 여행하는 교통수단. 그래서 일본인들이 들어와요.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지배하는 식민지를 체험하기 위한 식민지 투어리즘의 일환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이 엄청나게 번성을 해요. 번성을 하고 그것을 더 독려하기 위해서 이런 지도도 만들고, 이런데 갔다 오셨어요? 뭐 이런 거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갔다 온 사람들의 기행문이 신문에 실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 이제 용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원선 하면 원산까지 가는 거, 경의선 하면 신의주까지 가는 건데 이거 원산에서 이제 금강산을 들어가거든요. 원산 지역에 금강산 절경을 찍어서 인화해서 사진첩으로 파는 일본인들의 사진관이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는 이거는 신문에 연재되는 금강산 기행문이고 이렇게 금강산 속에 짱 박혀가지고 이게 일본 사진사예요. 짱 박혀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원산으로 나와서 인화해서 파는 거죠. 예, 그래서 동아시아의 성지였다가 이제 관광 일본지가 되는 보면 금강산은 언제나 우리나라 역사의 분곡점에 등장을 합니다. 이게 참 그 지역의 운명 같아요. 운명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조금 있다가 아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 금강산을 시각화한 사진이나 그림이나 지도가 많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걸로 들어가겠습니다. 창덕궁 부벽화가 제작이 됩니다. 예, 이게 왜 제작이 되냐면 창덕궁이 불이 나요. 언제? 1917년에 방화는 아니고요. 그 휴게실에서 나인들이 밥해 먹다가 불을 냅니다. 그래서 창덕궁 누가 계신 곳이었죠? 순종이 계신 곳. 예, 고종은 덕수궁, 순종은 창덕궁. 그래서 완전히 불이 납니다. 불이 나서 다시 짓습니다. 3년 뒤에 다시 짓는데 어떻게 짓느냐 하면 겉의 모습은 우리의 조선의 전통을 그대로 간직하고 예, 딱 봐도 조선시대의 나무집이죠. 내부, 실내는 완전히 웨스턴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일단 뭘 들어놓느냐? 전기. 그 다음에 수도. 그 다음에 바닥이 입식, 좌식이 아닌 입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외모는 전통을 따르지만 속 내용물은 완전히 서양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께서 고종은 제가 이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고종은 굉장히 전통적인 걸 좋아하셨어요. 예, 시서화, 삼절 뭐 이런 거 좋아하셨는데 순종은 유럽에서 갓 들어온 유학 콜렉 뭐 이런 거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취미 생활도 당구 뭐 이런 거, 탁구 뭐 이런 거 그 새로 조금 이따 그 전개도를 보시면 아는데 그래서 이거 완전 서양 입식으로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유리창이 들어옵니다. 유리창. 예, 그러다 보니 실내에 그림을 그릴 공간이 없어졌어요. 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창호지문에다 그렸잖아요. 창호지문에다. 예, 그래서 이렇게 왕실 내부를 장식하는 걸 조금 높임말로 장엄이라고 하거든요. 장엄을 이렇게 창호지문에다 했는데 이 경우는 보세요. 여기가 유리니까 여기다 그림을 그릴 수 없잖아요. 그래도 실내를 장식해야 되겠으니까 어떡하냐? 그림을 여기다 그려서 붙입니다. 예, 그래서 그림을 붙였다, 뗐다 한다고 해서 부벽화예요. 예, 부벽화. 그래서 세 군데 전각에 부벽화를 하는데 뭐 재밌는 일화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화가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서화미술회의 총무라는 김웅원이라는 분이 그 당시에 윤필로가 커미션이 2,600 얼마였어요. 600 얼마였는데 제가 그거를 그야말로 삥땅을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내에 또 돌아다니는 이름 없는 무명의 저작거리 화가들, 신인 작가들 불러서 한 4명 불러서 그들에게 500만 원으로 인건비 후려치고 나머지를 자기가 다 가지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가지고 결국 누가 총 마스터가 되냐면 김규진이라는 분이 총 마스터가 되세요. 예, 김규진이 총 마스터가 되는데 이분만 연세가 좀 있으시고 이분들은 다 20대 초반 중반이에요. 특히 여기 이용호 이분은 만 17세인가 그래요. 근데 이 김규진이라는 분을 좀 설명드리면 순종의 미술 선생님이셨습니다. 예, 순종의 미술 선생님이고 영친왕 일본에 계셨던 영친왕에게 그림을 가르쳤던 미술 선생님이셨고 엄상궁에서 엄비가 되잖아요. 예, 엄비의 총애도 받으셨고 그리고 좀 뭐랄까 얼리 어답터 인싸, 예,
최초의 머리를 커트를 하셨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사진관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런 거를 운영하실 정도면 시대의 변하는 흐름을 굉장히 잘 캐치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대장이 돼서 이렇게 젊은 화가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십니다. 그림을 그리시는데 이 명칭이 다 어려울 텐데 지금 안중식 선생님은 돌아가신 다음이거든요. 안중식 선생님이 살아계셨으면 안중식 선생님이 1919년 10월에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20년인데 살아계셨으면 총 마스터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안중식 선생님 제자들이에요. 전부. 예, 그래서 조금 그런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맨 먼저 희정당은 김규진 선생님이 둘 다 맡으셨는데 서쪽 벽과 동쪽 벽에다가 이렇게 서쪽 벽과 동쪽 벽에다 이렇게 붙였어요. 이게 작아 보이지만 10m 가까이 된다. 8m가 넘어요. 네, 8m가 넘고 어떻게 보면 조선의 그 전통을 계승한 가장 마지막 왕실회화여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어디냐 하면 금강산입니다. 금강산에 총석정이라고 금강산을 다 해서 동해바다로 나가다 보면 고성 위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총석정이라는 곳이 나온대요. 총석정이 나오는데 총석, 바위를 묶어 놓은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을 보는 누정인데 진짜 이 동네 바위가 이렇답니다. 여기 금강산 관광 다녀오신 선생님 계실 것 같은데 계신가요? 예. 뭐 이런 데를 배 타고 왔다 갔다 했다는데 저는 안 가봤어요. 근데 진짜 바위가 이렇게 생겼대요. 예, 그걸 그대로 그렸는데 어떻게 그렸나요? 마치 파노라마 사진처럼 그렸죠. 파노라마 사진처럼. 어떻게 이런 구도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그리신 김규진 선생님께서 천연당 사진관을 운영하시면서 파노라마 사진을 많이 찍으셨고 그리고 이 시대에 이 즈음에 경원선이 개통이 되면서 금강산 관광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그걸 설명을 드린 거고 맞은편 벽에는 금강산 12,000봉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 표현하셨는데 위에서 내려다본 기법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계절이 나오죠. 어느 계절 같으세요? 예, 가을입니다. 가을. 그래서 이 희정당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대조전 가보겠습니다. 대조전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부벽화 붙어 있고 여기에 또 부벽화가 붙어 있죠. 붙어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일영과 이용우. 그래서 오일영 선생님은 제가 기억에 1890년생이시거든요. 이분이. 그러면은 31인 것 같고 이용우는 17인가 그래요. 그렸는데 여기 봉황이 이렇게 있습니다. 봉황이 있고 해가 있으니까 동쪽이겠다, 서쪽이겠다. 동쪽이죠. 동벽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광물질, 석재로 그림을 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대로 석재입니다. 진짜 예뻐요. 예, 이거는 제가 아무리 좋은 이미지를 찾아도 직접 보셔야 돼요. 예, 전시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창덕궁 내부 일반인에게 공개가 안 되고 1년에 한 번씩 가을쯤에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레플리카, 카피본이 있고 원본은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셨고 그 맞은편에 아까 말씀드렸던 김은호 선생님께서 여기 백합을 그리셨고 여기 달이 있으니까 서쪽에다 그리신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덕수궁에 함령전 옆에 중명당이라는 곳에 이 화가들을 모아놓고 그림을 그리게 하는데 김은호 선생님도 이 당시에 스승 쫓아서 3.1운동 하다가 고문을 받아가지고 몸이 안 좋은 상태였거든요. 그랬더니 순종이랑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아까 순종 초상화도 그려드리고 그러니까 그럼 너는 밖에 나가서 그려라. 그래서 순종이 하사하신 약수를 먹으며 밖에서 편안하게 그렸다. 뭐 그런 기록을 남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벽에는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조전입니다. 대조전에는 이상범 선생님과 노수연 선생님, 아까 안중식 선생님의 호를 여기 제가 써놨어요. 호를 한 자씩 받았던 정말 사랑하는 산수 화가들, 이 화가들의 그림이 있는데 역시 노수연 선생님의 작품인데 해가 있으니까 동벽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막 해가 떠오르는 아름다운 희망찬 비록 일제강점기이지만
그런 희망을 놓지 않는 그런 화가들의 마음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동벽에는, 서벽에는 이상범 선생님이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의 주제가 사실 요거예요. 요건데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세 명의 노인이 지금 서로 나이가 많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예, 나는 천지창조한 반고하고 동갑이다. 그러니까 그 반고가 그 땅에 머물 때 뭐 바다가 몇 번 변하고 그 뭐 복숭아 나무 가지가 쌓여서 몇 천 년 동안 쌓이는 과정을 난 다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나이 많다고 자랑질하시는 어르신들이거든요. 이런 그림을 여기다 왜 그렸을까요? 예, 여기가 순종이 머무시는 곳이니까 순종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거죠. 이미 이때는 고종은 돌아가신 다음이거든요. 제 기억에 맞다면 고종이 3.1운동 전에 돌아가셨어요. 1919년 1월에 승하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종의 만수무강을 바라는 그러한 그림들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제작이 됐지만 조선의 전통을 간직한 마지막 공중회화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동연사라는 미술 그룹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점점 요즘 미술대학 동양화 전공과 연관성이 있어지는데요. 이 동연사라는 미술 그룹은 아까 보셨던 이상범 선생님, 안중식 선생님의 사랑을 받으셨던 이상범 선생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요 네 명이 함께 조직한 최초의 전통회화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화가들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줬던 이런 이상필이라는 어르신이 계셨어요. 이상필 이분 집이 그 조선일 시청 가기 전에 조선일보사 뒤쪽 어디라고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서 방을 하나 내주고 여기 와서 너네도 언제든지 그림 그려. 요즘으로 하면 레지던시죠. 레지던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이전에 그렸던 방식을 간직은 하되 뭔가 새롭게 들어온 조형성을 플러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전에 서화와 다른 동양화를 그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림을 집중적으로 이게 아무래도 제가 여러 장르를 하긴 했어도 이게 동양 미술사 시간이니까 이상범 선생님 예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이렇게 생기셨고 뭐 대충 경북당에서 그림 배웠다는 거 말씀드리고 동연사 조선미술 출품하셨는데 네, 초창기 스승 밑에서 안중식 선생님 밑에서 그림을 배웠을 때의 산수화예요. 산수화. 그래서 보시면 22살 때 아직 조선미전도 생기기 전이고 동연사도 생기기 전의 그림이에요. 보면은 전통 우리가 얘기한 서화가 다 있습니다. 여기 시가 있죠. 예, 이 시를 재화시라고도 하고 화제라고도 하고 그것과 부합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있고 여기에 서명과 도장을 찍었어요. 이거를 관지라고 합니다. 관지와 인장과 화제가 있어요. 우리의 조선시대 회화는 다 이렇죠. 다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리시다가 좀 확대해 볼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글씨도 있고 시도 있고 그림도 있는 걸 우리는 시서화라고 하죠. 시서화. 예, 시도 있고 글씨도 있고 그림도 있다. 그래서 시서화 일치 세 가지가 하나이다. 또 여기 지금 칠판이 없고 하니까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시서화 3절 세 가지를 다 잘해. 영어로 하면 쉬운데 3 perfection이에요. 천하절색 할 때 그 절자입니다. 끊을 절. 천하절색이라는 건 천하 하늘 아래 색 아름다움을 끊었다. 이 무슨 소리예요? 내가 제일 예쁘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시서화 3절 하면 이 세 가지가 다 완벽한 거. 예, 이게 전통 회화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예. 보시면 여기
춥잖아. 아직도 춥잖아요. 처지나. 뜨거운 일이 아니라. 사주시 풀받은 거. 네,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기찬 선생님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김기찬 선생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이 가족 사진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될 텐데 혹시 그림 기억하세요? 이런 그림 그리신 거. 네, 그래서 신녀석 그리셨고 그 다음에 여기 무녀도 그리셨고 그 다음에 향토색 파트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이담 김은호 선생님의 제자세요. 낙청원 출신이시고 그 8살 때 장시푸스를 앓으셔가지고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되시니까 이제 어머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세브란스 의장 간호사셨죠, 어머님이.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나혜석 선생님에게 얘가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은데 누구 좀 소개시켜달라 해가지고 이단 선생님 문화에 들어가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워낙 솜씨가 좋으셔서 금방 그림으로 어느 정도 화명을 떨치셨죠. 그래서 어머니께 맨 처음에 조선비전에 입선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그 모든 영광을 엄마한테 돌린다 뭐 그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예 보시면 여기 이분이시죠. 이분이시고 아버님 굉장히 싫어했던 아버님, 어머님, 무서운 할머니, 그다음에 이렇게 동생들이죠. 네, 장남이셨는데 결국 어머님이 막내 어린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아버지 엄마가 굉장히 했던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설명드린 것처럼 첫사랑이 기생이었는데 이 여인 아까 할머니 굉장히 무섭게 생기셨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반대하셔서 결국은 혼인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해방하고 나서 1943년인가 42년인가에 그 이분을 그러니까 부인이 누구시냐면 박래연 선생님이신데 만났어요. 박래연 선생님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표현대로 하면 그냥 엄친아 중에 엄친딸 중에 엄친딸. 아버님이 이북에서 광산 사업을 하시다가 내려오셔가지고 군산에서 자리를 잡으셨어요. 그래서 군산에서 정말 부부 중에 부부. 거기에 장녀인데 정말 공부를 잘하고 똑똑했대요. 그래서
아버님은 그 당시에 이 딸이 의사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경성에서 경성으로 유학을 보내신 거죠. 군산에서 경성으로. 그러다가 우연히 딸이 미술 선생님을 알게 돼서 그림을 그려서 너무 미술이 재밌다. 영화 감독도 하고 싶고 이런 것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집에 돈도 많겠다. 물론 아버지가 원하는 의사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냥 일본 유학을 보내시죠. 그래서 일본에서 그림 공부를 하시다가 거기서 배운 그림으로 조선미전에 출품을 했는데 큰 상을 받은 거예요. 큰 상을 받아서 그 수상자 그 상 주는 그 자리에서 시상식에서 남편을 만납니다. 7살 차인가 그러세요. 그래서 두 분이 첫눈에 반하신 거죠. 첫눈에 반하셨는데 그래서 3년을 연애를 하십니다. 연애를 하시는데 당연히 박예현 선생님 집에서 엄청 반대를 하시죠. 네, 정말 당신 딸은 어디다 내? 나도 아쉬울 게 없는데 사익감이라고 데려온 사람은 화가인데다가 거기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근데 어떻게 3년을 연애를 하셨을까요? 필사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연애를 하신 거죠. 대단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혼인을 하십니다. 혼인을 하시는데 가족들 친정 부모님들이 아무도 안 오세요. 아무도 안 오셔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이분이 누구시냐면 간송 전영필 선생님 혹시 아시나요? 예, 그분이세요. 그분이 민족에서 이렇게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한 다음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그러고 6.25 전쟁이 터지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정말 가난하게 두 분이 사셨거든요. 그 당시 전업작가로 사는 게 쉽지 않았고 또 남편이 그 홍익대학교에 강의를 나갔는데 시간 강사를 하다가 그만두게 되고 하다가 그만두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서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학생을 가르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궁핍해서 6.25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군산으로 피난을 가십니다. 왜? 군산이 박예현 선생님 친정이시니까. 예, 그러니까 또 거기서 잘 사시니까. 그런데 그 장인어른이 박예현 선생님 친정 아버지가 안 봐주죠. 그래서 군산에서도 굉장히 고생을 하십니다. 하시는데 그 즈음에 이런 작업을 하시죠. 김기찬 선생님도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김기찬, 장우성, 그 다음에 이유태 선생님, 오늘은 안 나오겠다. 다 비슷한 또래시지만 다 라이벌들이세요. 예, 라이벌들이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까 월전 선생님, 장우성 선생님은 로마 교황청에 선물하셨던 그 즈음에 이런 그림을 그리세요. 예, 이거는 예수의 일생을 우리의 풍속화로 변형시킨 거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성모 마리아가 그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할 거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가브리엘 천사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나요? 서양의 천사는 날개가 있고 우리나라의 천사는 날개는 없는 대신에 날개 옷을 입는다고 이렇게 온 장면. 그래서 한국화된 성화. 이거는 마국간에서 출산하시는 모습. 예, 그 다음에 요셉인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이때가 그 군산 피난 시절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원인은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아요. 그 너무 힘든 시대라서 이걸 그리셨는지 지금 이게 연구의 대상인데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리십니다. 손끝 재주는 그 세 분 중에 이분을 따를 자가 없거든요. 장우성 선생님, 이유태 선생님 세 분 중에 그래서 뭐 사마리아 여인 그 다음에 40일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이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네. 사탄이 나타나서 돌 주고 유혹하는 거,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뭐 이런 그림을 남기십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군산 시절에 이런 작업을 하세요. 네. 아까 인물화 방금 제가 일제강점기 때 인물화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채색화를 계속하면 이게 외색, 일본색이 남아있다라고 비판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스럽지 않은 한국적 채색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은표 선생 같으신 경우는 채색보다는 먹으로 돌아가신 케이스고 이분은 채색을 워낙 당신이 좋아하니까 평생 그거를 간직하되 어떻게 하면 한국적으로 보일까 해서 쓰신 게 중간 색품이에요. 수묵담채, 담채라고 하는 거, 연한 채색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신 이무랑 빨리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화사한 채색이 아닌 한번 가라앉은
한번 가라앉은 이런 채색을 그리십니다. 네. 그래서 하셨고 그리고 시선 자체가 이 내부를 바라보는 시점과 이 밖의 포장마차 가게의 시점이 다르죠. 예, 이게 이렇게 보려면 이 내부가 이렇게 안 보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것 같아요. 이 내부가 이 내부는 위에서 내려다본 거고 이 전체 건물은 멀리 떨어져서 본. 그래서 당신은 이거를 입체파, 큐비즘과 연결을 하시는데 이것을 큐비즘의 선상에서 볼 수 있을까? 이것 또한 지금의 연구자들의 숙제예요. 그래서 보면 사물을 이렇게 간단하게 기하 도형처럼 만드셨고, 그쵸? 타원, 직선, 그리고 아웃라인을 굉장히 검게 그리셨고, 아까 보셨던 채색화에는 아웃라인이 없잖아요. 색이 위주고.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먹선을 그으셨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외색, 일본색에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하셨던 작업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그림도 그리셨어요. 이런 그림도 그리셨는데 아까 그 이은로 선생님은 국전에 근처도 안 가셨어요. 타이반 자이반으로. 근데 이분은 초창기에는 국전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하시다가 국전의 시스템이 너무나 조선미전을 따라하고 정말 한두 사람이 국전을 쥐고 흔든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냥 나오시죠. 예, 57년에 나오십니다. 나오셔서 백양해를 만드시는데 요 옆에 그림은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그 부부의 작업실이에요. 성북동 부부의 작업실인데 이게 박내현 선생님이시고 김기창 선생님이시거든요. 이렇게 부부가 함께 작업을 하셨나 봐요. 이게 행복하셨을지 서로 라이벌 감정을 느끼셨을지 굉장히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그림 있죠. 요 그림, 요 그림은 요 그림이고 요거는 아까 보셨던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또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 좋은 게 박래현 선생님 비슷한 걸 그리시거든요. 부부의 그림을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런 해방, 뭐 이런 그 신체를 변형한 뭔가 추상으로 가려고 노력하시는 흔적이 보이시는데 이때 이은로 선생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잭슨 폴록을 하고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같은 시대 활동했던 작가들을 이렇게 수직으로도 보지만 수평으로 놓고 보면 너무 재밌어요. 각자의 고민들이 다 보여요. 각자의 고민과 각자의 성향과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이런 그림도 그리고 군사. 네, 그래서 색이 거의 없죠. 색이 거의 없고 담채고 먹선 위주의 본인이 해결하고자 하셨던 외색 타입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워낙 인물화를 잘 그리시니까 세종대왕의 표준 영정을 제작을 하세요. 인물화 뭐 너무 잘 그리신다. 그래서 지금 10,000원 이분이 그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 박래현 선생님은 설명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이게 일본에 유학 가자마자 그리신 거예요. 완전히 일본 분이죠. 우리가 봤을 때 머릿속에 있는 일본 스타일 뭐 이런 그림. 요거는 박래현 선생님 작품이시고 비슷한 시기에 남편의 작업입니다. 김기창 선생님 비교해 보시라고. 이분이 일본에 가서 그림을 배우신 적이 없거든요. 김기창 선생님. 이담 선생님 문화에서 배운. 근데 이게 더 혹시 박래현 특별전 보셨나요? 2년 전에 독수공간에서 했는데 좀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여성 작가가 그 시대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남자들 사이에서 뭐 그런 구절이 있어요. 뭐 애 넷을 키우고 뭐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뭐 마당 청소하고 뭐 손님 들어오는 거 뒤치다거리하고 그러고 나니까 8시 난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우리 남편은 벌써 그림 하루 종일 그리고 이제 자니 나는 어떻게 저 사람을 따라가 뭐 이런 글도 남기시고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본에서 그리신 작업이고 이게 도쿄 여자미술학교 재학 시절인데 이분이세요. 포스가 장렬하시죠. 이분이 김기창 선생님이 20년생이시고 이분이 27년생이실걸요. 그러니까 이게 20대 초중반인데 굉장히 성숙해 보이죠. 그리고 이 스커트나 자켓 딱 봐도 엄친 딸이죠.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김기창 같은 사위가 왔을 때 얼마나 싫으셨겠어요.
오죽하면은 혼인 장소에도 안 나타나시고, 예, 이거가 이제 일본 선생님한테 배운 건데 선생님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 일본 선생님한테 배운 이 그림을 가지고 조선미전에서 큰 상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상 시상식에 와서 남편을 만나게 된 계기가 이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까지 정말 일본 채색화하셨는데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이 작업이 6.25 전쟁 때 군산에 계실 때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인물하랑 완전히 다르죠. 이 시대에 부엉이를 많이 그렸는데 저 서양 신화 잘 모르는데 부엉이가 미네르바라면서요. 네, 미네르바고 이 부엉이가 지혜를 상징한다고 그러네요. 지혜와 인내. 그래서 서양 애니메이션에 무슨 사건을 해결할 때 부엉이 박사, 안경 쓴 부엉이 박사가 나타나서 해결을 한다고 해요. 그런 함의로. 그래서 암울한 전쟁 시기를 이렇게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같은 시대에 이응로 선생님과 김기창 선생님과 또 다른 뭐가 다를까요? 아까 김기창 선생님 작업 뒤에 나오긴 하지만 이분은 윤곽선을 안 쓰세요. 네, 윤곽선. 아까 김기창 선생님은 굉장히 먹선으로 센 윤곽선을 하셨잖아요. 윤곽선 없이 면과 면이 마구마구 혼용된 듯한 이런 작업을 하시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웃라인이 없어요. 아웃라인이 없어서 제가 이 두 개를 보여드리면 이게 남편 작업, 이게 박미연 선생님 부인 작업이에요. 보면 여기는 굉장히 강한 검은색 먹선의 윤곽선이 강조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살짝만 들어가고 여인의 피부를 표현할 때는 거의 윤곽선을 쓰지 않았죠. 그래서 조금 더 박미연 선생님 작업이 섬세해요. 그리고 저의 사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박미연 선생님 작업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시대 여성으로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을까. 이제 나중에 간암으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작품을 가지고 국전에서 대상을 받으십니다. 대상을 받으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아까 제가 피카소와 비교를 해드렸는데 굉장히 세련돼 보이죠. 인체 비례도 세련돼 있고 그 형태를 변형한 것도 세련되고 색깔도 멋있고 근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 전쟁 직후에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어머님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이 세련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림의 주제가 잘 안 드러나는 케이스 같아요. 보시면 여기 엄마 뒤에 애기 업고 그 다음에 한 집안 되고 가장은 다치거나 죽어서 없고 대신에 길거리에 나온 우리의 어머님들인데 그 표현 방식이 너무 세련돼서 그렇게 안 보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얼굴 표현 같은 게 해학적이어서 전혀 고된 모습이 안 보이지만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세대인 거죠. 세대의 전쟁 직후의 어머님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작품들이 다 커요. 다 크고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서 아까 보여드렸던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비교가 되죠. 네. 그리고 이런 그림을 그리세요. 이거 딱 봐도 이제 유사하죠. 이게 누구 건가요? 신윤복. 예, 신윤복의 미인도이잖아요. 그래서 신윤복 여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다. 그래서 신윤복의 사랑하는 여인을 그린 기녀로 추정이 되는데 이런 그림을 그리세요. 근데 이 그림은 좀 히스토리가 있는 게 1958년에 58년에 우리나라 미술이 미국 나들이를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예, 그 푸세티 교수라고 하는 콜롬비아 대학의 여자 교수님이 우연히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한국 미술을 보시면서 아 정말 훌륭하구나. 그래서 뉴욕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미술. 그래서 어느 쪽과 컨택이 되냐면 간성 쪽과 컨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미술을 가지고 가시고 한 파트는 그 당시에 활동했던 컨템포러리 화가들. 예. 그래서 그 컨템포러리 화가들 중에 동양 화가로는 박래현, 김기창, 김영기 그런 분들이 가십니다. 가셨을 때 이분이 뉴욕에 가셔가지고 이 작품이 그때 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신기하고 아름답고 예뻤겠어요. 동양에 대한 오리엔탈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 그래서 그 전시가 공전의 히트를 해가지고 뉴욕에서 시작을 해서 미국 순회를 합니다. 워싱턴, 보스턴 그러시면서 외국에 나가니까 내가 정말 한국적인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 조선시대에 아까 보셨던 신윤복의 미인도에 나오는 여인들과 동일하고 그 뒤에 기물들 보면 우리가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기물들 물건들 골동품 여기 뭐 고려 청자 매벽 그 다음에 이거는 고구려 고구려화에서 나오는 삼조고 아시나요? 해를 상징하는 다리가 세 개인 까마귀 뭐 그런 걸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미국에서도 인기를 얻으셨던 작품이고 이 작품도 요쪽 게 아까 말씀드린 진주 이성자 박물관 거기 이성자 미술관 거기 전시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채색화의 연계에서 이제 9편에서 5월달에 과천에서 하신다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보시면 요 요물이 요거죠. 예, 고려 창자 상감 상감기법 매력이죠. 운항문 매력. 예, 그리고 이게 고구려 고음력화에 등장하는 해를 상징하는 삼조고 다리가 세 개인 까마귀 이런 거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작업을 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무슨 뭐 기물 신체를 변형한다거나 아무튼 당신이 생각한 동양화의 현대성인 거예요. 동양화 현대성. 그리고 이런 골동품 뷰도 그리시고 이렇게 예, 그리시고 그러면서 이분이 다시 당신만의 독특한 방법을 생각하기 위해서 고민하신 게 마띠에르입니다. 질감 많이 들어보셨죠? 마띠에르 표현. 그래서 그 마띠에르를 어떻게 하면 남들이 안 하는 그런 질감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시대의 화가들이 그 질감 표현에 굉장히 집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학기 같은 경우도 뉴욕 가시기 전에 어디서 누가 되어 다시 만나래 그거 하시기 전에 프랑스를 잠깐 다녀오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다라마리 같은 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이거니 컬렉션에 있는 그 대작 같은 거 다 그때 한 거거든요. 그러면 물감을 굉장히 두껍게 발라요. 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 마띠에르, 질감, 맨질맨질한 뭔가 우툴투툴한 거기서 나오는 푸근함 그게 어떤 한국성과 맞다고 생각하셔서 그럴 것 같은데 이분도 이런 질감 표현에 집착을 하십니다. 그래서 번지기도 쓰시고 이게 남편이랑 구별되는 점이 아닌가 싶어요. 약간 유화물감도 쓰시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분이 완전히 꽂히신 게 이제 여성성이죠. 여성성.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회화에 비해서 공예가 타자화되고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타자화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주디 시카고의 디너 파티 이런 거 들으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그게 모든 수로 공예로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공예적인 요소를 회화화하면서 여성의 모태, 자궁, 씨앗, 모든 만물의 근원 그런 것을 시각화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예, 그러시다가 이런 것도 하시고 이 작품도 굉장히 유명하죠. 이건 정말 보고 싶은 대로 볼 수 있는 알로도 볼 수 있고 여성의 몸으로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공예품 돗자리로도 볼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남편이시고 박래현 선생님이시고 4명의 자녀를 두셨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남미를 가시게 됩니다. 남미 화가들이랑 같이 마추픽추를 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안 가봐서 그 시대는 이게 19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이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남미를 가려면 뉴욕에서 비행기를 트랜스포를 했어야 된대요. 그러다가 뉴욕을 가보시고 이분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일본에 가서도 그림을 배워오고 했는데 추우시죠? 여기가 밖은 더운데 실내가 너무 춥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예.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미술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다시 서울에 남편이랑 돌아와서 큰딸을 데리고 그 나이에 유학을 가십니다. 미국에. 그래서
프렛 인스티튜드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하십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이때가 거의 50대시거든요. 예, 50대 프레드를 있고 그러면서 그 대학에서 뭘 공부를 하시느냐? 판화를 하세요. 예, 그러니까 모든 기법은 다 해보셨어요, 정말. 타피스트리도 하셨거든요. 타피스트리라는 것은 염집, 집조.